2022년 대비 영역별 문제풀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2달 동안 진행되는 거 매주 수요일 날 지금 2시부터 진행을 해서 1시간 문제풀이하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해설 강의를 하는데, 단순히 해설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전체적인 복습, 핵심 개념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풀이 하기 전에 잠깐만 여기 그 아주 간단 미니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가 영역별 모의고사를 어떻게 지금 구성을 했는지, 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써 볼게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의 맨 첫 페이지 보면은 챕터 1하고 렉시칸 파트 이렇게 들어가요. 렉시칸 파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은 이제 통사론 문제를 영역별로 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적당할 텐데, 그 영역에 따라서 뭐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8주 동안 약 100문제 정도를 풀어 제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문제 정도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기출도 넣어놨어요. 영역별로 일단은 구분을 했습니다. 렉시칸 파트를 영역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렉시칸 파트의 핵심 포인트들이 뭔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 이 영역은요,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해 놓는 것은 제가 1, 2월 달에 그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이 영역별로 강의를 하고요. 기출 분석할 때도 이 영역별로 기출 문제를 집어넣어서 강의를 했어요. 지금 7, 8월에 영역별 문풀 할 때도 이 영역이 똑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 방향, 기본 강의하고 이론 강의하고 기출 풀고 문풀 이렇게 풀지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영역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은 기출 문제까지 이제 거기다가 이 영역에서 기출이 나왔어라는 걸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거기 보시면 Selection Restriction 파트에서 렉시칸 파트의 두 번째 Selection Restriction 파트인데, 거기에서 기출 문제가 나왔거든요. 2002년에. 그래서 여기에서 기출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을 모의고사로 또 풀어보느냐, 기출 문제를 변형시켜서 또 풀어보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기출에서 다뤘던 것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아직 기출을 안 봤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기출이 어떻게 나왔나 꼭 봐주세요. 그걸 보라고 여기에다가 그 영역에서 기출이 출제됐다고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emantic Restriction 4번에 Semantic Restriction 같은 경우는 기출도 많이 나왔는데 영역별 모의고사도 거기다가 3문제를 넣어놨어요. 왜 그런가 하니, 기출에서 다뤘지만은 그 세부적인 내용, 데이터를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출제는 됐지만은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영역별 모의고사로 넣어놨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기출에 나왔던 아주 기출에 제대로 제대로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출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핵심 영역들을 문제풀이로 넣어서
그래서 기출과 문풀을 다 보시면은 기본적인 영역에서 내가 문제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문제가 이 여기 영역 제가 영역별로 해놓은 것에서 기출 문풀 이렇게 문제화 시킨 것에서 빠져나가서 그 안에서 출제되지 않은 또 다른 측면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취지는 최대한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면서 그 영역별로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서 나가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자료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렉시칸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별로 나와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론도 공부하고 그대로 문풀도 거기서 적용시켜 가지고 그 서랍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역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정리도 하시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렇게 어떻게 어떤 취지로 했는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를 보면은 목차 핵심 영역별로 목차를 일관성 있게 1월 달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제시를 해서 그대로 영역별 목차대로 그대로 문제도 풀이하고 이론도 강의하고 그래서 이제 미출제 영역을 어디서 미출제 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맨날 출제된 데에서 공부하면 뭐해? 출제되지 않은 데에서 거기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계속 반복하니까 복습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해 보셔야 되고요. 답안은 꼭 대충 작성하지 마시고 한 60 혹은 70자 70단어 이내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답안 작성할 때 그냥 자기 연습하는 거니까 문풀이니까 실전이 아니니까 막 날려 쓰거나 형식을 지키지 않거나 예를 들면 형식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앞에 언급된 이러한 단어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형식을 지키지 않거나 뭐 마침표를 찍지 않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형식을 다 지켜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1번 하면 그냥 1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1번이 아니라 1번에 A 하면 이렇게 다 괄호에다 넣어주고 1번의 A의 그 센텐스가 ungrammatica하다 이런 부분까지 형식을 꼼꼼히 지켜가면서 쓰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너무 많으면 60자에서 70단어가 넘어가면은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답안이 짧으면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좀 들어가세요.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쓰게 하는 거죠. 패러프레이징을 살짝 해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더 MP만 써도 되는데 그 MP가 뭔지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굳이 그 MP가 뭔지 이렇게 해서 그 해당 프레이즈 구를 다시 한번 써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짧으면 그렇게 길이를 좀 맞추는 방식으로 형식을 잘 갖춰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서 조금 방역 수칙 잠깐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갈게요. 학원에서 양치하시면 안 되고요. 화장실에서 양치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실내에서도 그 다음에 오가면서 손소독 그 세니타이저 있죠? 요거 자꾸 소독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 안에서 실내에서 음식 섭취 물을 마실 수 있고 뭐 음료수 커피 마실 수 있는데 음식 섭취 같은 거 과자를 먹는다거나 이거는 안 된다고 하네요.
예, 그런 거 좀 주의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우리 그 지금 통사론 파트 들어가는데 통사론은 어떻게 공부 좀 어떻게 어떻게 좀 기본은 잡아놨어요? 예? 통사론 잡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항상 공부는 해도 모자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통사론 할 때 문제만 풀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금 내용을 잡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 통사론은요, 신텍스는 단어를 가지고 센텐스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지금 다 센텐스로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이런 센텐스로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문장을 만들 때 크게 세 가지 틀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문장을 만들 때 작용하는 것이 이 단어들의 정보예요. 어휘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어휘 정보가 문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해요. 이게 렉시칸 파트예요. 이 렉시칸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휘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어휘부예요. 어휘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낱개로 파트 영역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대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재밌어요. 단어의 정보로 인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프레이즈라는 이러한 프레이즈의 구조죠. 이 구조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 프레이즈의 구조를 통해서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엑스바 이론이에요. 엑스바 이론. 그래서 이제 프레이즈에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엑스바 이론으로 문장의 프레이즈나 문장, 이때 프레이즈라는 것은 클로즈까지 포함되죠. 네, 클로즈까지. 그래서 클로즈는 뭐 IP냐, 뭐 TP냐, 뭐 혹은 CP냐,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이즈로 우리가 표시하죠. 이 프레이즈의 구조를 이제 확인하고 그 구조에다가 단어들을 이제 끼는 거예요. 마치 그 레고 블록 끼워 넣듯이 거기다가 단어들을 끼워 넣는데 여기는 MP가 들어갈 자리야 해가지고 MP를 무조건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그 MP에 포함된 MP의 헤드에 대한 단어 정보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껴 넣지만은 그게 MP 자리 혹은 동사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가 껴 넣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에. 그것은 지금 렉시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크게 이제 문장을 만들 때 무브먼트가 있겠죠. 이동을 합니다. 명사구가 이동하든지 뭐 WH 프레이즈가 이동하든지 아니면은 도치했을 때 억스 파트가 이동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완성된 S 스트럭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크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어휘의 정보에 관해서 볼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볼게요.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하위 범주화도 어휘 정보에 속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parsing이라는 것은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raditional literature, 문학 아니죠? 그게 문헌이에요. parsing에 관한 문헌에서 분석에 관한 문헌에서 optional phrase constituent such as the PP, 이때 PP 뭘 가르치는 as the castle, 이거 가르치는 거죠.
이때 pp를 뭐라고 옵셔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때 pp를 뭐라고 합니까? 하고 해서 여기에 adjunct 집어넣어야 되겠죠. adjunct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adjunct 그 다음에 관사 없으니까 s 반드시 넣어주고요. 요런 것 단어 넣어줄 때 요 뒤에 단복수 처리하는 거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관사 있으면은 단수로, 없으면 복수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애정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비피 인터널 MP 동사구 안에 있는 MP 이거죠. 동사구 안에 있는 MP his employer는 아니다, 애정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를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이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애정트 컴플리먼트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겠습니다. Traditional grammar, the requirement that there should be or not be one or more MP inside BP. BP 안에 BP 안에 MP가 하나 혹은 하나 이상 혹은 없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쵸? 동사,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보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어요? 보통 중고등학교 때 이러한 정보를 배운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뭐예요? 자동사, 타동사, 그죠?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자동사는 MP가 없는 거, 타동사는 MP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는 MP가 2개 있는 거, 이 정도 배운단 말이에요.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거에 대한 통사론에서는 또 통찰력 있게 보는 거죠. 단순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이런 게 뭐예요? 동사가 MP를 아예 안 갖거나 하나 갖거나 여러 개의 MP를 갖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부 동사가 MP를 2개 갖는 거야. 이 정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냥 사형식이니까 MP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개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러한 것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얘한테 오는 거예요. 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단어의 property예요. 그 동사의 property죠. 자, 이쪽으로 다시 오면은 렉시칸 파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휘의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휘의 정보는요, 구조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구조에서 전혀 그 어휘의 정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구조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문장을 만들 때 구조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단어의 정보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트랜시티브 버브면은 헤드로서 트랜시티브 버브면은 하나의 MP가 required 하고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트랜시티브, 이중 목적어 구조죠. 다이트랜시티브, 자, 여기서 다이트랜시티브 이중 목적어 구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목적어 2개 있는데 단순히 목적어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2016년도인가 2018년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시험에 다이트랜시티브 버브의 구조가 그 바인딩과 관련해서 기출이 한번 나왔었죠. 다이트랜시티브 버브의 구조는 요 구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를 한번 해 두시고 한번 정리해서 정리가 안 됐다면 한번 찾아봐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어떤 동사는 다이트랜시티브 버브는 2개, 헤드가 아니라 MP가 2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no MP 컴플리먼트가 MP 컴플리먼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지금 MP가 없죠. 그 다음에 기부는 2개 있죠. 다 누가 지금 어떤 속성 때문에 이 뒤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어휘가 갖는 프로퍼티 때문에.
어휘가 갖는 프로퍼티 때문에. 그런 프로퍼티는 이 어휘가 이러한 프로퍼티를 갖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응? 의미? 맞아요.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 잘 몰라요.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통사론과 관련 없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단어를 들었을 때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우리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뉘앙스, 문화적인 그러한 느낌 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맞는 소리긴 하나 우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중목적어인지 동사의 의미로 구분하자 라고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의미를 잘 몰라요. 네이티브 스피커는 알 수 있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의미로 구분하자. 야 얘들아, 중고등학생한테 얘들아 이거 자동사 타동사 외우지 마. 그 의미를 잘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영어로 배우는 중고등학생이 그 의미를 보고 어떻게 알아? 그 의미 정보를 어떻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것의 동사의 정보예요. 이 정보에 지금 이 정보를 실현시키지 잘못 실현시켰죠. 여기 지금 MP가 하나 있고요. 두 개가 와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 그럼 비문이 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미트 같은 동사나 기브 같은 동사는 컴플리먼트를 삐리리 합니다. 그 컴플리먼트는 뭐냐면 containing one MP 그리고 two MP를 각각 포함하는 컴플리먼트를 삐리리 합니다. 했을 때 여기다가 sub 카테고 동사 자리니까 categorize 이렇게 써주면 되죠. 하위의 그 범주화라는 그 단어를 보세요. sub하고 카테고리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예요. 뭐의 카테고리를 정하냐면 자 이거 동사고 이렇게 있죠. 이 동사가 컴플리먼트로 취했을 때 이 컴플리먼트의 범주를 정하는 거예요. 그 정보. 컴플리먼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으세요. 하위 범주와 subcategorization은 이 헤드라고 하죠. 헤드. 이 헤드가 컴플리먼트를 갖느냐 안 갖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결정하는 거야? 이 컴플리먼트의 범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를 갖느냐 안 갖느냐만 결정하면 여기 다음에 뭐 AP 나와도 상관없지 뭐 PP 나와도 상관없잖아. 이게 다 컴플리먼트로 쓰인다면은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표현들을 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에 하위 범주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답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subcategorize 동사는 이 표현 좀 밑줄 쳐놓으시고 별도로 빼놔서 암기하세요. 핵심 영역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표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 동사는 동사가 왔죠. 주어가 동사 그 다음에 이러한 동사는 하위 범주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표현 그렇죠? 네. 주어는 하위 범주화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로서 뭘 쓰냐면은 항상 MP 여긴 좀 길게 썼는데 이렇게 길게 써도 되고 짧게 쓰면은 MP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범주화 하위 범주화 시키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면은 그냥 컴플리먼트를 취한다. 뭐 두 개의 컴플리먼트를 취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위 범주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이게 반드시 그 범주를 명시해 줘야 돼요. subcategorize를 내가 그 단어를 쓴다. 그런 목적으로 범주가 어떤 범주가 오는지 NP 컴플리먼트, PP 컴플리먼트를 그런 표현들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에는 adjunct 복수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ubcategorize 동사로 써주시면 되고, 그 동사 subcategorize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목적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selection restriction은 셀렉션 리스트릭션 문제네요. 기출 문제가 2002년도에 나왔는데 2002년도에 나오는 기출 문제는 못 써요. 너무 오래되고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기출에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씁니다. 자, 하위 범주와 어휘 정보 첫 번째 하위 범주화 봤어요. subcategorization.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제약. 선택 제약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선택 제약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안 배우죠. 어휘가 선택 제약, 어휘 정보라 하면은 그냥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 어휘의 선택 제약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안 배우거든요. 그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지 뭐.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이렇게 밑줄, 지문에다가 밑줄을 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 뭐 안 거나도 제가 또 밑줄을 그을게요. 요 밑줄을 거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해서 이거 암기하시든지 확실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 써내야 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restriction이 있어요. 무슨 restriction이냐면 컴플리먼트의 선택에 관한 restriction이에요. 컴플리먼트의 선택에 관한 restriction. 자, 그 중에 어떤 컴플리먼트를 선택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이죠. 그게 아까 말했던 이거죠. subcategorization. 그 다음에 subcategorization은 항상 목적어에 MPE 범주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컴플리먼트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이러한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약이 있다란 얘기네요. 이제 그게 주인공이죠, 이 문제에. 뭡니까? 여기서는 아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네요. 그 또 다른 제약이 있는데 1번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동사는 convince라는 동사는 MP 컴플리먼트를 취해요. 맞죠? 그럼 하위 범주와 이 1번의 A, B는 하위 범주와의 정보를 다 준수했어요. 근데 이 B번이 지금 비문이에요. 준수했는데 비문이야. 그럼 또 다른 정보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어떤 정보를 위반했습니까? 지금 그 selection restriction 선택 제약의 정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MP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센텐스 1에서 relevant restrictions seem to be that MP complement는 자, 요 표현 잡아두세요. MP complement 여기에 MP complement는 has to denote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은 rational entity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성적인 개체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성적인 개체가 오지 않는 것은 얘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비문은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이상한 거는 비문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느낌표를 찍거나 아니면 물음표로 이렇게 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화시켜서 비문이라고 우리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표현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이러한 제약이 뭐예요? Semantic property of the verb convince의 의미적인 제약이에요. 그게 선택 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제약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There부터 볼게요. There are also obvious semantic restriction on the class MP. MP의 지금 semantic restriction이 목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어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하위 범주와는 아까 subcategorization은 하위 범주와는 범주를 선택하는 제약이잖아요. 근데 얘는 컴플리먼트의 범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동사로 따지면은 뭐예요? 동사로 따지면 object이죠. 그렇죠? 주어를 하위 범주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주어도 하위 범주화 한다라는 책을 그 문장을 읽은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위라는 말은 내 아래에 있는 거, 문장 구조적으로 하이어라키컬하게 내 아래에 있는 즉 그 컴플리먼트의 범주를 결정하는 거지 주어는 상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범주화란 말을 쓰지 않는데 어떤 책은 주어까지 하위 범주화한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하위 범주화는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범주를 제약하는 거예요. 어떤 범주를 취해야 된다. 근데 선택 제약은 그럼 누구를 제약하냐? 하위 범주는 컴플리먼트에 대한 범주 제약이에요. 선택 제약, 셀렉션 리스트릭션은 누구를 제약하는 거냐? 논항이에요. 논항에 대한 제약이에요. 컴플리먼트의 제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막 쓰니까 제약을 누구한테 가? 여기 지금 제약 셀렉션 리스트릭션 할 때 누구한테 제약을 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object, 두 번째 subject. 그러니까 논항이에요. 논항. 논항이란 개념 괜찮죠? 자, 논항에 대한 즉 쉽게 말하면은 단순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서브젝이나 그 다음에 어브젝, 어브젝에 대한 이 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제약? 의미적인 제약. 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faint는 기절하다니까 목적어 필요 없어요. 주어한테만 제약을 가하는 거죠. 기절하다인데 누가 기절해? theory가 기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요? rational entity가 와야 돼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rational entity가 와야 돼요. 왜 rational entity가 와야 되는지는 그냥 의미 보고 바로 알 수 있죠. 동사의 의미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읽어봅니다. 그 아래. 저기 argument라는 용어가 is used to include subject이라든지 complement, 즉 object를 포함하는 용어예요. 만약에 저 목적어가 두 개가 있으면 그거 다 complement가 되는 거죠. PP나 AP가 complement로 쓰였으면 그것도 전부 다 논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election restriction은 hold between given item과 each argument. 자, 요 표현 잘 못 쓰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 Selection restriction이라는 거, 선택 제약이라는 거, 요 단어는 잘 아는 사람 많아요. Selection restriction 혹은 Selectional restriction 다 괜찮아요. Selection restriction 괜찮고 Selectional restriction 다 괜찮은데 요 표현, 요 용어는 아는데 이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외워야지 뭘 어떻게? A와 B 사이에 선택 제약이 있다. 이렇게 잡아 두셔야 되죠. A와 B 사이에 선택 제약이 있다. 즉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아이템이라는 것은 수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수로는 다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selection restriction hold between A and B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hat items impose selection restriction을 어디에 둬요? 그들의 argument에다가 선택 제약을 둔다. 요 표현과 요 표현 각자 여러분들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외워놓으셔야지 뭐 할 수 없어요. 자, 투포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렉션 볼게요. 3A가 ungrammatical하다고 일단 명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3B는 grammatical하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성 찾을 필요 없고요.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y one is grammatical but the other is not. 그러면은 얘는 비문법, 문법 각각 쓰라는 얘기겠죠. 각각 쓰셔야 되고요. 어떤 표현을 집어넣어서 써야 되겠습니까? selection restriction과 argument를 가지고 써야 돼요. selection restriction은 argument에 관한 제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요? 이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 동사의 속성을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되겠죠. 요 답안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카페에 있는 답안을 참고해 가지고 자기의 답안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있는 답안을 비교를 했는데도 나는 내 답안이 조금 카페에 있는 답안과 틀리지만은 내 답안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사람들은 저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되냐 라고 이제 꼭 물어봐 주세요. 꼭 조금이라도 찝찝함이 있으면 꼭 물어봐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 persuade하고 얘의 특징이 뭐예요? 이 뒤에 있는 MP, 이 뒤에 있는 MP를 취하는데 그 MP의 스테이터스예요. 네. 카테고리얼 스테이터스가 달라요. 그걸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persuade의 the following MP of the verb persuade는 뭐예요? persuade의 목적어예요. 이걸 명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consider 다음에 the following MP of the verb consider 다음에 나오는 MP는 consider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embedded clause의 subject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같지만은 지위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을 언급을 해주고, 그러면 object은 persuade 다음에 his frying pan은 persuade의 object이니까 persuade로부터 selection argument예요. 그쵸? object이니까 persuade의 argument예요. 그러면 persuade는 his frying pan 이 목적어로 쓰인 MP에다가 selection restriction을 가해요. 의미적인 제약을 가합니다. 맞죠? 그리고 얘는 논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아요. 논항이 아니에요. 누구의 논항이에요? 내포절에 있는 수로의 논항이에요. 내포절에 있는 수로의 논항.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내포절에 있는 수로의 논항이에요. 그러니까 consider로부터 his frying pan이 선택 제약을 받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his persuade 다음에 나온 his frying pan은 rational, 설득을 당하는 개처여야 되니까 rational entity여야 한다. 아까 나온 표현이 있죠?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rational entity여야 하는데 지금 선택 제약을 맞지 않는, 선택 제약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비문. 자, 여기서 참고사항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참고입니다. 이 consider 동사는요, 대표적인 ECM 동사예요. 그쵸? 왜 렉시칸 하면서 왜 ECM도 나오고 다 나오냐? 렉시칸에서 렉시칸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 그
개념들이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단원 공부하니까 그것이 따로따로 공부하지만 실제 우리가 한 문장을 봤을 때는 전체의 이론으로 한 문장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이 문장은 렉시컨 파트에 관한 거냐? 이 문장은 프레이즈에 관한 거냐?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잘 못 풀어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컨시더는 ECM이에요. 그런데 ECM만 나오면 참 답답한데 대부분 여기에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ECM 동사의 이 목적어가 케이스를 받기 위해서 embedded clause의 subject 포지션에서 어디로 이동하냐고 그러냐면 목적어 자리로 이동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subject to object raising이라고 불러요. 그 많이 들었죠? 네. subject to object raising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ECM이.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올드한 개념이거나 아주 최신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것을 subject to object raising, ECM 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 MP를 subject to object raising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이 MP가 케이스를 얘부터 봤거든요. 나중에 케이스 가면은 또 ECM을 보겠지만 케이스를 얘한테 봤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어떻게 봤냐? 얘가 오브젝트 포지션으로 올라가서 받는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 설명 좋은데 이러한 주장은 아주 올드하거나 out of date, 아주 올드하거나 굉장히 최신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최신 이론은 우리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올드한 설명 방식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얘가 오브젝트 자리로 올라간다면은 컨시더로부터 그러면 컨시더의 논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다 틀어진단 말이야. 이 올드한 설명을 대입시키면 이야기가 뽀개뽀개 다 틀어져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좋은 설명은 아니다. 하나의 설명, 아주 예전에 했던 하나의 설명 방식이긴 하나 좋은 설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보셔야 돼요. 그냥 서브젝이다. 이거 오브젝트 자리로 이동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서브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ECM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persuade하고 constrain의 동사의 속성을 이야기하시고 그 속성에 따라서 뒤에 있는 MP가 다르죠. object이고 얘는 subject이다. 그래서 얘는 논항이면서 얘는 논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택 제약을 persuade로부터 받는다. persuade로 받으면 설득되어져야 되는 개체이기 때문에 rational entity여야 한다. 라는 것까지. 그런데 rational entity가 아니다. 이건 프라이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빨리 나가야겠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그 세타롤 이론이에요. 세타롤 이론은요, 시험에 기출에서 지금 세 문제가 2012년, 2014년, 2018년 나왔는데, 세타롤 이론은 세타롤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세타롤의 핵심, 세타롤 하면 머릿속에 팍 떠올려야 되는 게 세타 크라이테리언이에요. 의미역 기준, 이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근데 의미역 기준을 언급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미역 기준을 언급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문제화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문제 3개가 들어가 있고 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여기 좀 세 문제 빨리 나갈게요. 의미역 기준은 왜 지금 렉시컨에서 왜 따져요? 의미역 기준도 수로 정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로의 정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kill이라는 동사는 이 수로의 정보 안에
kill이라는 동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논항을 몇 개 가지고 있냐? 넌 논항 몇 개 가지고 있는 동사야? 이런 정보가 있단 말이죠. 논항이라는 것은 정의하면 kill이라는 동사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요소예요.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요소예요. 거기에선 제가 품사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로 하는 요소예요. 그러면 kill이라는 동사가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이 되려면은 죽이는 자와 죽이는 요소와 죽임을 당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논항이 몇 개 필요해? 2개의 논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kill이라는 것은 to place predicate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항수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논항이 안 왔네. 틀려요. 논항이 이항수로인데 논항이라고 보여주는 게 3개가 왔네. 얘도 지금 틀린 거예요.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요소대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휘 정보가 문장의 형태를 완성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얘가 다 정하는 거예요. 다 B번, C번 아니죠.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kill이라는 동사는요 2개의 thematic 롤을 할당해요. 왜? 논항이 2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로 이 논항 각 항에다가 각각의 의미 역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 의미 역할을 제공해 줍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연극 비유를 내가 많이 항상 드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연극을 상영하기로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배역이 뭐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2사람을 불러왔어. 그게 논항이에요. 논항 2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불러왔어요. 그다음 불러오고 거기에다가 역할을 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로미오 역, 너는 줄리엣 역할을 배정해 줘야 돼. 그게 이 세타 롤이에요. 필요하라는 요소가 다 왔어. 얘한테 의미역을 꼭 할당해 줘야 돼요. 자, 에이전트하고 theme 이건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kill 동사는 to place predicate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단수 표시, 복수 표시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항수로라고 부르고 이항수로는 2개의 논항을 필요로 한다. 그 논항에 이러한 롤이 반드시 assign 할당되어져야 한다라는 그거죠. 자, 그럼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밑줄 쳐놨죠? 밑줄 쳐놓은 것은 암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독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써내야 돼요. 써내야 되는 그러한 표현들이니까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1번의 C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의 C는 지금 뒤에 논항이 2개, 논항이 3개가 온 거예요. kill이라는 수로에 논항이 3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된 이 MP, 3번째 MP는 cannot be assigned thematic 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kill은 오직 2개의 세타 롤만 할당하기 때문에 which are already assigned to the subject MP에 이미 할당이 됐고요. to the object MP에 각각 이미 할당이 됐어요. 2개가 다 할당이 돼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할당해 줄 의미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MP는 의미역을 받지 않고 문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의미역을 받지 않고 문장에 슬그머니 들어갔어. 즉 연극 무대에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무대에 그냥 다른 애가 슬그머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장은 바로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의미역 역할 받았어? 아니요, 안 받았는데. 근데 무대 위로 왜 올라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것을 나타내는 문법 모듈이 세타 크라이테리언이에요. 의미역 기준. 의미역 기준. 그것을 규정하는 그 룰이 의미역
의미역 기준이에요. 세타 크라이테리언. 요거 그래서 의미역 기준은 두 가지 논항 세타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저 주제가 논항이에요. 야, 논항들은 반드시 one and only one theta rule, 반드시 하나의 의미역만 가져야 돼. 논항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엔 세타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세타롤은 반드시 하나의 논항한테만, 지금 두 개의 세타롤이 있으면은 킬이라는 동사가 두 개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하나의 논항한테만 의미역이 할당이 돼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무슨 말이에요? 의미역을 받지 않고 슬그머니 있는 거 아웃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논항이 의미역을 두 개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하셔야 돼. 그냥 하나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타롤 입장에서 두 개의 의미역, 킬이라는 동사는 두 개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얘한테만 다 갈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두 개면 하나의 논항 하나, 하나의 논항 하나 각각에 그렇게 할당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각 논항에 하나씩 딱 하나씩만, 그 얘기예요. 그게 의미역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의미역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케이스, 모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consider another module of grammar라는 건 뭐냐면, 그래마의 이 그래마라는 큰 그래마라는 이 시스템에 여러 가지 세부 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가 세타 크라이테리언, 케이스 필터, 바인딩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걸 모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문법은 케이스 필터다라고 얘기하면서, 케이스 필터는 뭐냐? 모든 오버트 NP는 abstract case를 할당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NP는 격이 있어야 된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abstract case, 이렇게 희처럼 대명사는 눈으로 드러나지만 탐이라든지 존이라든지 얘네들은 격이 드러나지 않아요. 격이 드러나지 않아도 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격이 있기 때문에? abstract case가 있기 때문에 격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가? NP가. 자, 이때 명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클로즈 아니에요. 명사절 아닙니다. 오직 NP만. 이거 아직도 헷갈려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케이스가 없으면은 그것도 아웃이에요. 3번에 얘 빈문이에요. 왜 빈문일까? 케이스를 받지 못해요. 머릿속에 빨리 생각해 보세요. 더 피그가 케이스를 왜 못 받는 거예요? 케이스를 왜 못 받는 거예요? 빨리 이거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머릿속에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일단 프라이드는 케이스 어사이너가 아니에요. 즉 형용사는, 이러한 형용사는 케이스 어사이너가 아니에요. 케이스 어사이너는 세 가지만 머릿속에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어사이너는 텐스,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이 정도만, 세 개만 잡고 있으면 이게 케이스 어사이너예요. 자, 여기도 그러면 요거 to도 텐스 자리에 있긴 하지만 텐스가 없잖아요. 텐스리스니까 얘도 케이스를 주지 못해요. 이게 케이스를 받지 못해. 케이스 필터가 잡아내는 거야. 너 케이스 있어 없어? 없는데요. 확 입 밖으로 나가지 마. 봐서 바로 아웃되는 겁니다. 그 문장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문장은 박살나는 거예요. 비문입니다. 자, 그래서 디렉션 한번 볼게요. 센텐스 4에서 NP 존과 레이스가 있죠. 얘가 NP가 있어요. 자, NP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to predicat이 있어요. sim하고 when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명시해고 explain why it is grammatical. 왜 문법적이냐 설명하는데 두 가지 모듈로 설명해요. theta criterion과 케이스 필터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책을 공부할 때 케이스 필터 그 챕터가 있고 theta criterion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그것은 책을 하나로 뭉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장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따로 분류하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하나로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로. 그거를 잊지 마세요. 책의 물리적인 그러한 속성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 책의 물리적인 그 때문에 나눠놨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게 동시에 다 적용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동시에. 자, 그래서 문제도 이것이 세타 크라이테리언과 케이스 필터, 그러니까 무브먼트,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한 문장 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럼 가볼게요. 세타 크라이테리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키워드를 잡아야 되냐면은 수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1항수로. 얘는 2항수로라는 것을 언급을 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1항수로니까 이 항에다가 세타로를 할당해줘야 되잖아. 논항이 하나니까. 그 누구한테 할당해주는 거예요? 클로즈한테. 인베리드 클로즈. 인베리드 클로즈에게 그 논항이 그거 하나기 때문에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자, 2항수로예요. 얘는 레이스한테 레이스 MP 모브젝으로 쓰인 레이스한테 의미역을 할당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논항한테 할당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할당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할당해 줄 사람이 없네. 그쵸? 잔이 이 자리에 있어서 잔에게 할당해 줘야 되죠. 그때 이 잔을 언급할 때는 그냥 잔에게 할당해 준다 하면 안 돼요. 이 잔은 지금 sim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잔을 언급해 주려면은 잔은 originated, 원래 어디에 있으면 in the subject position of the embedded clause에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거기서 in which, 거기서 의미역을 수로로부터 할당받았다라고 언급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위치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잔과 레이스는 그래서 윈으로부터 케이스를 할당받아서 OK가 되는 거고, 케이스 필터를 준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잔은 어디서 케이스를 받아요? 서브젝트 포지션에서 케이스를 받을 수가 없어. 자, 이때 케이스를 받을 수가 없다.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케이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일로 이동했잖아요. 자, 이때 케이스를 받을 수 없어서 이동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케이스를 누구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서 이동했다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케이스를 받을 수 없어서 이동했다라고 하지 말고, 케이스를 누구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서 이동한 겁니까? 네. 누구로부터요? 인피니타이브 2로부터 케이스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어 자리로 이동해가지고 시제로부터 케이스를 받아서 케이스 필터를 준수한다 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케이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인베리드 클로즈에서 케이스를 받을 수가 없다. 인베리드 클로즈에서 케이스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베리드 클로즈의 누구? 얘로부터. 왜 얘가 케이스를 못 줘요? 얘는 텐슬리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꼭 집어서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superficial subject position으로 가가지고, 혹은 main clause의 subject position으로 가서 누구로부터 케이스를 받아요? sim으로부터 이러면 돼, 안 돼?
sim으로부터 케이스를 받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서 tense로부터 케이스를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sim, 이게 아닙니다. sim은 동사예요. 동사하고 tense는 다릅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키워드 잘 정리됐나요? 예, 키워드, 이런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우리 몇 번까지 했죠? 3번까지 했네요. 자, 여기 좀 쉬었다가 이제 뒷부분에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